시간에 이제 우리 중기까지 했는데 다른 몇 반은 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미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앞부분 포함해서 고려 후기 말기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시험 준비를 해서 학습지와 같이 대비해서 시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고려 건국부터 해서 이제 말기까지 쌤이 아마 연표를 계속 그렸을 건데 그 연표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 전기부터 보자면은 고려가 이제 918년에 이제 건국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들어만 뵙겠지만 거란이 이제 1차, 2차, 3차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1차는 뭐 여러분들이 잘 대답을 했었는데 서희가 강동 육주를 획득을 하죠. 외교 단판으로. 그래서 압록강까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의 경우에는 이제 뭐 양규 장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지만 거기서 잘 안 나옵니다. 양규라는 장군이 활약을 하셨고 잘 아는 3차 때는 강감찬, 귀주대첩에 강감찬이 맹활약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란은 우리가 거의 3번 다 이겼습니다. 3번 다 이긴 결과가 이제 송나, 거란, 고려의 외교 관계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 쳤네요. 예, 그래서 송나, 거란, 고려가 이런 외교 관계, 세력 균형을 이루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가 거란을 이겼기 때문에 거란과 송나라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고려는 송나라하고 친해요. 기본적으로 친한데 거란에게는 싸우기도 하면서 이기기도 하면서 친해지는. 그래서 송나라도 고려를 신경 써야 되고 거란도 고려를 신경 써야 되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외교관계가 뛰어났던 시절이 바로 이 시대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지배층은 호족과 입도품이 아직까지는 이제 문벌 귀족으로 가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중기에 가면은 문벌 귀족이 된다는 사실. 자, 그럼 중기를 보면은 중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진이 쳐들어옵니다. 요 파란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민족입니다. 그래서 여진의 경우에는 윤관이 이제 별무관을 편성을 해서 여진을 점거를 합니다. 그래서 신보군, 신기군, 항마군 이러한 특수부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동북 구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여진을 점거해서 동북 지방에 9개 성을 축조를 했는데 이 성을 지키는데 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생겨서 결국에는 여진이 맨 처음에는 고려에게 사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려에서는 이 동북 구성에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동북 구성을 반환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동북 구성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큰 입김을 작용했던 사람이 밑에 나오지만 이자겸이라고 하는 그 당시 고려 최고 지배자가 왕 다음에 권력을 졌던 이자겸이 결국에는 반환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진이 고려를 섬겼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여진이 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금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금나라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했어요. 강해서 금이 고려에게 적반하장으로 니네가 사대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에서도 또 여기에 대한 논란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사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과 싸워야 되는 것인지 논란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에는 고려가 사대 관계 요구를 결국에는 수용한다는 것이죠. 수용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에도 또 입김을 작용한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이자겸이었다는 거죠. 이자겸. 그럼 도대체 이 이자겸이라는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러한 내용을 수용을 했는가를 생각했을 때 당시 고려의 최고 지배자였던 본인 입장에서는 만약에 전쟁이 나게 되면은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겸이 아마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 초기와 중기에는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기 때 가장 중요한 정책은 북진정책인데 이 북진정책이라는 게 사실상 중단돼 버리고 만 거죠. 이 고려가 여진의 사대 관계를 수용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북진정책은 실패하게 된다.
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단됩니다. 이 사례가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시기의 지대층은 누구였느냐? 문벌귀족이었다 라는 거죠. 문벌귀족. 어떤 문벌귀족이 무엇이냐 하면 문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 가문을 지칭하는 특정 가문. 이제 고려의 가장 주류 세력이 이제 바로 이 문벌귀족인데 이들은 우선 과거에 합격을 해요. 과거에 합격하는데 과거는 여러분들 생각만큼 돈이 많이 드는 시험입니다. 돈이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옛날 비쌌기 때문에 과거를 붙은 집안 그리고 그때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겠지만 5품 이상까지 올라가는 거죠. 5품까지 이상 올라가서 음서와 공음전의 혜택을 누리는 그러한 가문으로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이 결국은 폐쇄적 혼인관계를 통해서 각 문벌귀족들 간에 계속 중첩된 결혼으로 인해서 이 문벌귀족화 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가문이 파평윤씨,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파평윤씨, 해주 최씨, 개성 왕씨, 경주 김씨 이런 식으로 진주 강씨라든지 이러한 특정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벌귀족이 사실상 이 고려 중기를 지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문벌귀족들 간에 서로 친했느냐? 물론 친할 수도 있죠. 친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관직이라는 거는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제한된 관직 숫자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안이 독점을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겸은 경원 이씨였어요. 경원 이씨인데 경원 이씨 집안이 독주를 하는 너무 관직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머지 가문들. 그리고 이제 이 이자겸은 결국에는 엄청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사람은 왕 다음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자기가 이제 왕이 되려고 이제 꿈꾼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 당시 왕이 이 두 사건은 고려의 어느 왕 때냐면은 인종 때입니다. 인종이 이자겸을 제거하려 했는데 이자겸이 되려 인종을 자기 집에 가두고 독살하려고까지 해요. 실제로 독살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실패를 돌아가게 되고 결국에 이자겸이 결국에는 자신을 도와줬던 이자겸의 도화 중에 가장 이제 신복이라고 불렸던 인물이 척준경이라는 인물인데 인종이 이 척준경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자겸이랑 척준경을 사이를 이간질을 해서 척준경이 나중에 이자겸을 제거한다가 이자겸의 난입니다. 이 이자겸의 난 때 궁궐이 불타기도 하고 아주 고려 왕조가 거의 개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인데 이자겸의 난 때 결국에는 문벌귀족 사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서로 간에 옛날에는 자기들의 이런 기득권을 위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단결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런 것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그 상황이 절정화된 사건이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서경파와 개경파로 나뉘어서 싸운 것인데 척준경도 제거 나갑니다. 나중에는 이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서경세력 때 개경세력의 대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수도를 둘러싼 수도를 어디로 정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논란인데 결국에는 서경파와 개경파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들 밖으로 싸우는 게 마찬가지죠. 그래서 개경파는 지키려고 하는 쪽이죠. 수도가 개경이니까. 서경파는 개경파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당연히 묘청이겠죠. 묘청이고 그 다음에 정지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개경파는 누구냐면 김부식이었어요. 김부식. 그래서 개경파와 서경파가 싸우게 되는데 개경파와 서경파는 기본적인 역사 인식 자체부터 모두가 다 달랐어요. 이들은 서경파는 고구려 계승의식이고 개경파는 신라 계승의식이고 그리고 서경파의 경우에는 이 금나라죠. 금나라. 이 금나라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취할까를 생각했을 때 서경파는 금국을 정벌하자는 쪽이에요. 그리고 칭제건원하자는 쪽. 칭제건원이 무엇이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운다가 칭제 건원이. 그래서 이런 상당히 자주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들은 요청이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불교, 풍수지술 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개경파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경파는 반대로 신라의 세미식, 그리고 금의 4대 아들이었잖아요. 김부식도 결국에는 이자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강했던 사람이 김부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부식도 금나라와 싸운 거를 원하지 않는 거죠. 자기 권력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금의 4대였고, 그 다음에 유학자였어요. 김부식.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쪽은 개경파는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여기는 자주적이면 여기는 보수적이었어요. 그럼 결국에는 서경파와 개경파의 대립에서 누가 승리를 하느냐 하면 인종이 결국에는 개경파의 손을 들어요. 개경파의 얘기를 들어서 수도를 이제 개경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묘청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묘청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김부식이 정지선을 먼저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왕한테 후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 개판인 거죠. 원래는 신하가 왕이 죽여야 돼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죽이는 거 말도 해야 되는데 일개 신하가 먼저 다른 신하를 죽이고 왕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뭐 한마디로 개판이죠, 개판. 네. 그래서 요청이 결국에는 이제 결국에 반란께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천계라고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결국에는 이 반란을 누가 진압하느냐면 아까 전에 나왔던 인물이지만 김부식이 결국에는 요청의 서경춘도운동을 진압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 묘청의 서경춘도운동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인 신채호 선생님이 조선 제1대사건 1000년대 제1대사건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요 묘청 서경춘도운동을 단지 신채호가 나중에 역사학자인 신채호가 1000년대 제1 대사건 조선사에서 1000년대 제1대사건 조선 역사 1000년 동안에 가장 중요하다고 한 역사로 지칭할 정도로 노천의 서경춘도운동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벌족들 간에 대립이 이제 극심해진 거예요. 사실상 동요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정변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신정변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신정변은 왜 일어났느냐? 일단 고려는 무신보다 문신을 더 우대했어요. 무신에 대한 차별이 좀 심했습니다. 우리가 뭐 알다시피 국가가 없잖아요. 국가가 없다라는 거는 장군들을 거의 대접을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이 나왔잖아요. 서희, 강감찬, 윤관, 김부식 이러한 타이틀을 가진 장군들이 사실은 문신이었다. 그러니까 문신이 무신을 지휘한 거죠. 지금 따지면 뭐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제 무신들이 열받은 것이죠. 열받아 있는 상태에다가 의종, 이제 인종 다음의 왕인 의종이 너무 이제 정치를 안 해. 정치를 안 하고 맨날 뭐 놀고 술 마시고 이러니까 무신들의 불만이 계속 축적이 돼 있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쳐서 의종이 보현원이라고 하는 놀이터에 갔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문신이 쓰는 관모가 있어요. 문신이 쓴 관모, 그러니까 말이 이제 없겠네요. 문신의 관모를 쓴 문신들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무신정변이고, 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고려 역사는 완전히 이제 바뀝니다. 네, 집권층이 갑자기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들의 그런 이제 무신들의 넘버원들이 이렇게 순서를 바뀝니다. 이의방, 정중부, 경대선, 이의민은 선생님이 수업 때 그 힘 엄청나게 셌던 사람 있죠. 이의민, 최충원까지 가는데 이 최충원이 어떻게 보면 무신들 중에서 가장 독특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순서 이의방, 정중부, 경대선, 이의민은 각각 비명을 있었어요. 비명인사가 뭐냐면 제명에 못 죽고 그 다음 사람들한테 다 제거당했는데 물론 경대선은 아파서 죽었습니다. 근데 되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의민은 최충원한테 죽었고 이의방은 정중부한테 죽었고 정중부는 경대선한테 죽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죽었는데
최충원만이 살아서 최씨무신정권이라는 것을 만든 거예요. 이게 4대 60년, 4대 60년. 그러니까 최충원부터 시작해서 최충원, 최후, 최항, 최의까지 4대 60년간 최씨무신정권을 만들었던 사람이다. 그러면 최씨무신정권은 무엇이 다른가? 라고 봤을 때, 이 이의방 정중부 경대성 이의미는 여기까지죠. 여기에 4명의 인물들은 다 정치를 어디서 했냐면 중방이라는 데서 했어요. 중방이라고 하는 장군들의 회의기구가 있어요. 그 중방에서 정치를 했어요. 근데 최충원은 달랐던 거죠. 최충원은 어떻게 했냐? 자기 집에다가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지키는 도방이라고 하는 경호부대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집에서 모든 거 정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후, 그 안에 또 최후는 더 나아가서 정방, 서방, 삼별초라는 걸 만들었는데, 정방은 무엇이냐면, 정방은 인사를 담당하는 곳이에요. 인사. 정방이 중요해요. 서방은 여러분 잘 몰라야 돼요. 서방은 이제, 최씨무신 정권이 문신들을 다 죽이지 않고, 문신들을 등용을 좀 해요. 문신들. 자기네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신들이 이 서방에 가서 정치 자문을 하는 거지. 정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자문하는 곳이고, 정방이 이제 최영생은 정방이 중요한 곳인데, 정방은 관리를 선발하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를 작성하면은 그 리스트를 정방에서 만들어서 최후한테 제시를 하면 최후가 이 사람 등용해 이렇게 하요. 그럼 사실상 이 정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되겠냐? 과거제가 필요 없는 거죠. 과거제가 사실 유명무실해서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안의 특수부대, 삼별초라고 하는, 우리가 삼별초 들어봤죠 많이. 삼별초라고 하는 특수부대를 만들어요. 이 삼별초는 사실상 최씨무신 정권의 개인 사병입니다. 사병. 고려군이 아니고 사병 조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4대 60년간 통치를 했다. 이 최씨무신 정권이 얼마나 강하고 돈이 많았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을 만드는데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바로 이 최씨무신 정권.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시기에, 무신정권 시기의 집권층은 무신입니다. 무신.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 거는 지배의 이름입니다. 무신이고. 그래서 이 무신들이 이제 이 시기에 지배를 했는데, 무신들이 문벌교보다 더 나은가? 아니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 하층민들이 동기하는 거예요. 왜냐? 일단, 무신들로 바뀌면서 세상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똑같은 놈들인 거죠. 그리고 무신들이 문신들을 하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지방을 제대로 통치를 못했어요. 지방을.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이 망소위에나 우리 퀴즈에 나와 있는데 공주 명학소라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공주 명학소, 소죠. 특수행정부요. 김상희 호심은 운문초전이라는 데서 일어났고, 만정은 특이사항이 노비입니다. 노비인데, 노비 신분 해방을 처음 했던 사람이 바로 만적인데, 나중에 만적은 최충원의 원래 노비였는데, 최충원이 나중에 강물을 빠뜨려서 죽여버려요. 나중에 만적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농민 하층민들이 봉기했던 시절이다. 그럼 이들은 왜 봉기했느냐? 아까 얘기했지만 지방관들이 수탈이 너무 심했고, 무신들에 대한 반발이 심했고, 또 하나 수업을 해보시면 유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원래 천노 출신이죠. 노비 출신이었다. 근데 노비 출신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문화시로까지 올라가요. 지금까지 국무총리까지. 그러니까 이 하층민들이 봤을 때 저런 노비도 국무총리 되는데 왜 우리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정이 했던 유명한 말이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후가 되고 재상이 되는데 신분이 따로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시대 사람들은 이의민이라는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봉기를 일으킨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무신. 근데 이제 무신 때 누가 쳐들어오냐?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했던 몽골이 쳐들어오죠. 몽골은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 생각될 거예요. 그 정도로 강했던 나라예요. 전 세계를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고 다녔던 민족이 몽골인데, 몽골이 이제 고려를 쳐들어옵니다. 고려. 자감치 몇 년 쳐들어왔냐? 1231년에 쳐들어와서 1270년까지. 40년간 전쟁을 합니다. 40년.
초강대국 오전대로 해서 40년 살았으니까 엄청 대단한 거죠. 대단했는데 그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정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출시무신 정권이에요. 출시무신 정권. 그래서 출시무신 정권이 몽골과 이제 싸워야 되는데 얘들은 안 싸워. 왜냐? 방금 얘기했죠.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비난은 누가 감수해야 되냐면은 최고 지배자가 감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출시무신 정권이 욕을 먹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싸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출시무신 정권은 어떻게 하느냐? 몽골하고 처음 싸웠을 때는 싸워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군의 약점인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돼요. 강화도로 가버려요. 몽골이 물에 약하니까. 그래서 강화천도를 해서 언제까지 있느냐? 1970년. 나중에 개경 한도할 때까지. 개경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1270년. 1270년까지 강화도에서 계속 있는 거죠. 왕하고 같이. 그럼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알아서 싸워라. 이거 자기네들 안전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배자들이 참 무능력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이제 개경 한도를 나중에 이제 하게 되는데, 몽골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다 진 건 아닙니다. 다 진 건 아니지만, 보면 철인성 전투라든지, 충주성 전투에서는 우리가 몽골을 상대로 해서 상당히, 또 종이 치네요. 잠깐 쉬는 시간, 걸리는 시간이 취하려고, 처인성 전투와 충주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처인성에서는 이 김윤후라고 하는 스님이, 김윤후가 살리타이라고 하는 몽골군 장수를 활로 쏴서 죽여버려요. 마치 최종권 활처럼. 그래서 쏴 죽입니다. 김윤후가. 그리고 충주성 전투 같은 경우는 노비들이, 다 장군들이라든지 막 귀족들 다 도망갔는데 노비들이 지켜서 승리한 전투가 충주성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투들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너무 40년간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국토가 너무 황폐해지니까 사실상 이 전쟁은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하는데 최씨무신 정권이 이때 끝나요. 최씨무신 정권이 끝나게 되고 고려 조정이 우린 개경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이제 개경 한도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몽골한테 항복을 하는 거죠. 대신 조건은 고려라는 나라를 몽골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대신에 원나라를 우리가 섬겨야 돼요. 막 원간섭기가 되는 거죠. 원간섭기. 그런데 이 개경 한도하는 데 있어서 반대를 했던 애들이 누구냐면 삼별초라. 삼별초가 우리 안 들어간다. 해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강화도, 진도, 제주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저항을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몽골과의 항쟁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과의 항쟁은 우리가 졌어요. 진 거죠. 항복을 했으니까. 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면서 열심히 싸운 결과가 고려라는 나라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몽골 제국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대부분 나라들은 거의 잿더미예요. 거의 뭐 나라조차 흔적이 없는데 고려는 유독 살려준 이유가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싸우면서 고려가 너무 독하다. 얘네 점령하기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고려를 살려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원간섭기가 됐어요. 원간섭기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원나라가 우리를 간섭하는 식인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고려가 항복을 했기 때문에 원간섭기인데 원의 부마국화가 됩니다. 원의 부마국이 뭐냐면 원나라 공주랑 우리나라 왕이 결혼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원나라의 사위죠. 사위. 원나라가 장인이고 우리가 사위니까 이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사위가 장인보다 높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려가 쓰는 몇 가지 용어들이 많이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36쪽 보시면은 교과서 36쪽 보면은 요 예시가 나옵니다. 교과서 36쪽 보면은 이런 예시가 나오는데 뭐 한 가지 몇 가지 쓰자면은 원래 우리나라 왕들에는 원래 조종 끝자리가 조종이었어요. 조종이었는데 앞으로는 왕 이름을 무조건 충땡왕, 공땡왕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충땡왕, 충은 이제 원나라한테 충성한다. 공은 원나라한테 공손한다. 이런 용어가 격화가 있습니다. 용어. 그래서 그 사례는 36쪽에 하단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몽골이 이제 바닥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나중에 쳐들어가. 일본이 이제 몽골한테 이제 대들어서 몽골이 열받아서 일본에 쳐들어가는데 몽골은
바다가 약하단 말이야. 말 타는 애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평생 바다를 간 적이 없는 애들. 그러니까 바다만 가면은 멀미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본 원정에 우리나라 군대를 동원을 해요. 뭐 우리가 이제 잘 싸우지만 바다는 니네 고려가 더 강하니까 동원해라. 그래서 일본 원정에 동원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기구가 정동행성이라고 하는 기구인데 그것도 여러분 기억 좀 해야 된다. 나중에 일본 원정은 실패하고 이 정동행성을 그럼 없애야 되는데 이 정동행성을 안 없애요. 안 없애고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살려둡니다. 그 다음 영토가 축소돼요. 동령구, 쌍성, 총관부라고 두 개의 땅을 뺏어왔는데 동령구는 다시 돌려줍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쌍성 총관부는 끝까지 안 돌려줘요. 끝까지 안 돌려주다가 나중에 공민왕이 무력으로 수복합니다. 무력으로. 자, 그다음 곡물과 곡료를 보자. 뭐 각종 뭐 매라든지 뭐 환관이라든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건 곡료. 여자가 되라. 조선 여자가 고려 여자가 괜찮더라. 그래서 그 여자를 계속 보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곡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곡료 문제가. 자, 근데 우리나라가 어렵지만 이 시기에 권력을 잡는 사람도 있겠죠. 그게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불리는 애들입니다. 권문세족. 그럼 권문세족이 어떤 애들이냐? 친원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죠. 원나라에 불붙은 애들. 음서를 활용. 음서를 활용. 도평의사사를 장악. 도평의사사는 이제 우리가 도병마사가 있죠. 도병마사가 이름이 바뀐 게 도평의사사예요. 도평의사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대농장. 엄청나게 큰 땅. 그리고 노비를 축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고려의 사실상 마지막 지배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문세족이 원나라를 붙었던. 자, 그래서 요러가 있는데,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마지막인데 말기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공민왕이 등장합니다. 공민왕이 등장하는데 공민왕이 개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개혁하느냐? 타이밍이 딱 좋았단 원명교책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원명교책이 뭐냐면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가 이제 중국을 지배했는데 원나라가 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망하기 시작하고 명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간섭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요 타이밍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정책을 제시합니다. 반원자주정책, 왕권과 이 두 가지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반원자주정책은 뭐냐? 몽골식 풍습을 금지하는 거죠. 이제 몽골을 그 당시에 고려 사람들이 몽골 따라하고 했단 말이에요. 변달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몽골식 풍습 금지. 몽골어 금지. 그리고 친원 세력을 제거하는데 대표적인 친원 세력이 누구였냐면 누나 잘 뽑았고 대박난 사람 기철. 기왕 동생이에요. 기철을 제거하고 기철이 118을 제거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라는 걸 폐지합니다. 정동행성이 사실상 다 없어졌는데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해서 고려의 내정간섭이라는 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자, 중요한 건 쌍성 총관부도 탈환합니다. 그래서 쌍성 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해요. 이때 이제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느냐? 이 쌍성 총관부에 원래 살고 있던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자춘이 공민왕한테 제의를 하는 거죠. 만약 쌍성 총관부를 탈환할 때 우리가 도와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좀 등용해달라. 내 아들까지 같이. 해서 공민왕이 오케이 합니다. 니네가 그러면 쌍성 총관부에서 우리 고려군을 끌어들여라. 라고 해서 이자춘이 결국에는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이자춘의 아들도 고려 장군으로 임명이 돼요. 그 장군이 누구냐? 이성계가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쌍성 총관부 탈환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합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신돈을 등용해요. 신돈이나 스님을 등용하고 요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전민변정조합이라는 걸 설치를 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 억울하게 땅을 뺏긴 사람들한테 원상복구 시켜주는 이런 작업이 전민변정조합 설치입니다. 그리고 성균관과 과거제를 정비해요. 이때부터 성균관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국자가 이제 성균관으로 바뀌고 신진사대들을 등용했는데 신진사대를 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혁을 실천을 이제 한 거죠. 실시해서 실제로 성공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엔 개혁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개혁은 실패했다. 성공했으면 고려가 계속했죠. 실패했으니까 고려가 망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고려가 국민의 개혁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엔 고려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아쉬운 거예요. 공민왕이 그래서 공민왕이 중요한 거예요. 공민왕이 어떻게든 간에 고려라는 나라를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개혁이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한 이유는 홍건적과 외부가 쳐들어온 것도 있고 그리고 공민왕 스스로가 결국 무너졌어요. 결국에는 아내 노국 대장공주의 죽음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정치를 방종하게 운영을 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제 제일 공민왕 개혁을 제일 싫어했던 애들은 법문세족이에요. 그 당시 법문세족이 계속 반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민왕이 죽습니다. 암살당하고 개혁은 실패하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권문세족이 마지막 지배층이 있는데 이 권문세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세력이 누구냐? 신진사대부랑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신진사대부 어떤 애들이냐? 지방 중소지주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요한데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리학을 배우는 그리고 토지 문제와 불교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문세족과 거의 반대되는 애들이죠. 이러한 브레인 아주 똑똑한 이들은 주로 뭐로 관직 진출했냐면 과거로 관직 진출했어요. 과거 대표 인물이 누구냐면은 신진사대부 대표 인물이 정도전, 정몽주, 이생 이런 인물들이 신진사대부였어요. 네. 그럼 신흥무인세력은 누구냐? 신흥무인세력은 홍건적과 왜구를 토벌하면서 성장한 고려 어떻게 보면 히어로들. 대표 인물이 누구냐? 최영과 이성민. 이런 인물들이 신흥무인 세력들이 결국에는 이 고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에 들어가겠지만 정도전과 이성민 대표되는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서 세우는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되겠습니다. 조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제 빠르게 고려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쭉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지하고 같이 이 정리한 내용들을 같이 이제 엮어가면서 교과서 같이 보면서 시험 준비를 하면은 별다른 어렵지 않게 시험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정치는 끝났고요. 다음 짧은 영상으로 사회하고 이제 종교 문화인데 사회 종교 문화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선생님이 답이랑 같이 이제 한번 학습지를 읊는 정도로 해서 다음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 영상을 2개 봐야 됩니다. 이번 주는 영상을 2개를 봐야지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을 거니까 잘 봐서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